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를 납품하기 위한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이를 즉각 부인했습니다.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반등을 노린 개인 투자자들이 레버리지 ETF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틀 새 1조 원이 넘는 뭉칫돈이 몰렸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가 6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인공지능 관련 반도체 수출이 늘고 내수 부진으로 수입이 줄어든 결과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이 중국 사업 부진의 영향으로 기대에 못 미치는 2분기 실적을 내놨습니다. 어닝 쇼크의 충격으로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희망 고문과도 같은 외신의 익명 관계자발 보도에 삼성전자와 투자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로이터 통신이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납품을 위한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품질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보도했는데 정작 삼성전자는 이를 즉각 부인했습니다. 삼성전자의 개인 주주만 500만 명, HBM 공급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보니 외신 보도 하나하나에 주가가 들썩이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산업부 정재용 기자 나왔습니다. 정 기자, 지난 5월에도 로이터가 발열 때문에 테스트를 통과 못했다 이런 보도를 해서 혼란이 좀 빚어졌는데 이번 보도도 나오자마자 삼성이 바로 부인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있었고 지난 5월에도 있었죠. 벌써 이번이 크게 세 번째인데요. 굳이 따지고 보면 오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에서 공식적으로 보인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난 5월에는 이제 8단 제품 HBM3 이 8단 제품과 12단 제품 테스트가 실패했다고 이제 보도를 했다가 이후에 바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실패한 적 없다고 부인을 하면서 좀 우픈 상황이 됐었는데요. 지난달엔 또 삼성전자의 HBM3 제품만 엔비디아로부터 승인을 받았다고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오전에는 이제 엔비디아의 HBM3 12단 제품 테스트는 진행이 되고 있지만 8단 제품에 대해서는 품질 테스트가 통과를 했고 조만간 공급 계약을 해서 4분기 내에 공급을 할 전망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삼성전자는 바로 즉각 부인했는데요. 아직 테스트가 진행 중이라면서 좀 강력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지난달 실적 발표에서 하반기부터 HBM3E 공급을 늘리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사실 이 엔비디아에 대한 공급 시기는 윤곽이 사실 나오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삼성전자가 2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올해 4분기에 HBM 매출에서 HBM3E의 비중이 60%까지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하반기에 12단 제품도 공급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통상 공급 계약을 토대로 매출 비중 목표를 잡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늦어도 9월 안에는 이제 HBM3 8단 제품에 대해서는 엔비디아의 승인을 받을 거라는 그런 지배적인 시각이 좀 있었습니다. HBM3 8단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건 12단 제품의 품질 테스트 통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사실은 이제 SK 하이닉스에게 HBM 주도권을 내주면서 올해 초에 지난 2월이었죠. SK 하이닉스에 앞서서 HBM3 12단 제품 기술 개발에 업계 최초로 성공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상반기 내에 엔비디아 공급이 좀 물 건너가면서 12단 제품에서도 SK 하이닉스에게 주도권을 내줄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업계에서는 다음 달이죠. 이제 9월 달에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의 HBM3 8단 제품을 통과하는 시점에 SK 하이닉스의 12단 제품도 이제 품질 테스트 승인을 할 것으로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SK 하이닉스와의 가격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삼성전자를 활용한다는 이런 시각인데 뭔가 좀 엇박자를 내는 외신 보도를 보면 그런 맥락으로 좀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분석이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이 SK 하이닉스가 업계에서는 SK 하이닉스가 HBM 물량 공급을 엔비디아와 조절하는 시점에 삼성전자의 품질 테스트 관련 보도가 나오고 있다라고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확실한 거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제 HBM3 공급이 SK 하이닉스와의 가격 협상력을 위해서는 당연히 좀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는 데 활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네. 현재 전체 HBM 시장에서 이제 SK 하이닉스가 5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삼성전자가 40% 정도 넘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만 네. 이제 HBM3E 제품, 고성능 제품 같은 경우는 현재 엔비디아나 AMD 일부 제품에만 쓰고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의 점유율이 한 90% 이상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네. 여기서 엔비디아도 좀 좋은 가격에 HBM을 사들이기 위해서는 삼성전자로부터 다양한 공급사를 갖고 있는 게 무조건 유리하기 때문에 네. 또 이런 분석이 나오고요. 또 이제 앞으로 차세대 제품이죠. 현재 지금 하이엔드 지난해 공개된 H200 제품에서 HBM3E가 탑재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에 좀 출시 지연 논란이 있었던 블랙엘 시리즈에서는 HBM3E가 이제 하나당 8개씩 들어가기 때문에 좀 수급에서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공급사를 많이 확보하는 게 엔비디아로서는 당연히 유리한 가격 협상에서 유리한 점을 입지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관건은 TSMC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게 SK 하이닉스와 TSMC, 엔비디아 이렇게 3자가 동맹을 맺은 상태여서 지금 AI 가속기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삼성전자의 HBM이 과연 TSMC에게 이 어떤 눈치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따라서 엔비디아는 원하는데 TSMC가 싫어해서 삼성전자 제품이 공급이 되지 않는다. 이런 분석도 좀 나오고 있는데 엔비디아로부터는 이제 다음 차세대 제품에서 블랙엘 시리즈로 넘어가기 때문에 무조건 고성능 제품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삼성전자의 올해 하반기 공급은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좀 분석이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정재훈 기자였습니다. 불과 이틀 전 사상 최대 낙폭을 기록했던 우리 주식시장이 곧바로 V자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동성이 큰 널뛰기 장세 속에서도 이 공격적인 투자자들은 시장이 오르면 두세 배 수익을 낼 수 있는 레버리지 ETF에 뭉칫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증권부 조현 기자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조 기자, 이 폭락장이 연출됐던 지난 월요일이죠. 네. 개인 투자자들이 대거 레버리지 ETF를 사들였다고요. 그렇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두 시장의 대표 레버리지 상품만 보더라도 1조 원에 육박하는 돈이 쏠렸습니다. 네. 먼저 지난 2일과 5일 폭락장의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1위는 코덱스 레버리지 ETF가 차지했는데요. 이틀간 7천억 원어치 넘게 순매수했습니다. 이는 2020년 2월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올 연초부터 이번 폭락장 이전까지 누적된 순매도세가 한 1,250억 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코스피 반등에 베팅한 투자자가 이틀간 급증한 것입니다. 2위는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가 차지했는데 이 역시 한 3천억 원에 육박하는 순매수세를 나타냈거든요. 그래서 두 레버리지 상품만 합쳐서 1조 원에 가까운 뭉칫돈이 쏠린 것입니다. 결과론적으로는 개인들의 베팅이 성공했습니다. 6일 코스피가 반등하면서 코덱스 레버리지 어제 장 초반 최고 9%까지 올랐고요. 오늘도 한 5%대 강세 보이다가 3.8% 강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는 이틀간 한 13% 넘게 올랐습니다. 다만 어제와 오늘 개인들이 내놓은 레버리지 물량이 그 이전 이틀간 순매수세의 한 7분의 1 수준이어서 추가적인 지수 상승을 좀 더 기대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 상품 어떻습니까? 7월 이후에 개인들이 인버스 ETF를 많이 산다는 얘기를 저희가 좀 전해드린 바 있는데 그분들은 좀 상당한 수익을 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 저희가 이제 인버스의 레버리지를 더한, 그러니까 흔히 곧버스라 불리는 상품에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게 코스피 하락폭의 2배의 이익을 얻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일 하루에만 18% 넘게 오른 셈이 된 겁니다. 덕분에 인버스 거래도 역대급을 좀 기록했습니다. 개인들이 차익 실현을 위한 매도 행렬에 나섰기 때문인데요. 5일 폭락장의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상품은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 ETF였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가 하락할 때 하락폭의 2배 이익을 얻는 상품이죠. 거래량이 3억 9,473만 주로 3년 4개월 만에 최대치로 치솟았고 거래 대금 역시 9,227억 원, 그러니까 1년 5개월 만에 최대 수준이었습니다.
수익률도 인버스 상품들이 ETF 전체 중에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이날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의 가격은 18.5%, 그러니까 18%를 모두 급등했고요. 지난 한 주간의 수익률 기준으로 보자면 1위에서 5위까지 모두 코스피 200 선물 곧버스 상품들이 자리를 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25%대, 그리고 1개월 수익률로 보면 한 40%까지 커집니다. 물론 시장에서는 이 급락과 반등이 거듭되는 극단적인 변동성에 과감한 투자가 큰 수익을 낼 수 있겠지만 한 번 잃으면 크게 잃는 고위험 상품인 만큼 무리한 투자는 안 된다. 그러니까 B2 같은 투자는 안 된다.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고요. 레버리지와 인버스 특성상 등락이 반동되는 변동성 장에서 오래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좋은 수익을 내기 어렵다. 이 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물론 이 레버리지나 인버스로 공격적인 좀 해지 포지션을 잡으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지금 같은 좀 시장 상황에서는 보다 좀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좀 흐름의 변화도 좀 감지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최근 미국발 경기 침체 공포가 커지면서 피난처로 떠오르는 상품 바로 채권형 ETF입니다. 당장 9월 미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다라는 것은 시장에서 기정사실화하고 있죠. 이제 관건은 기준금리 인하 폭이 얼마나 클지입니다. 일각에서는 0.75%포인트 이상 인하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미 30년 국채 액티브 상품 매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 폭락작이 시작되기 전 일주일 살펴보면 미국채 30년물 채권형 ETF로 유입된 자금이 약 1조 9천억 원 가량인데요. 5일 폭락장 속에서 미 장기채 ETF는 4%에서 많게는 8%대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물론 어제와 오늘 다시 약세로 전환했습니다만 금리 인하 사이클이 임박했고 또 경기 침체 징후가 추가로 확인될수록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도 그만큼 늘어날 것이란 전망입니다. 특히 그간 고전했던 엔화 노출 ETF의 상승세가 가파른데요. 자본 차익에 더해서 엔화 강세에 따른 추가 수익 가능하다는 점에서 투심이 좀 완화되는 모습입니다. 이 외에도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 시기에 각광받는 상품으로 리츠형 ETF, 그리고 금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ETF 등을 꼽았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권부 조희연 기자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가 6년 9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인공지능 관련 반도체 수출이 크게 늘고 내수 부진으로 수입이 줄어든 결과입니다. 김예원 기자입니다. 6월 경상수지가 122억 6천만 달러 흑자를 내며 6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상반기까지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377억 3천만 달러로 한국은행의 전망치를 100억 달러 가까이 훌쩍 웃돌았습니다. 반도체와 스마트폰 등을 중심으로 수출 증가세가 강하게 나타나며 상품 수지가 3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흑자를 보인 덕분입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액은 50.4% 급증하며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AI 관련 전방산업 수요 확대, 메모리 가격 상승 등으로 반도체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수출 호조세가 지속. 이번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국내 수지 통계 공표를 시작한 1980년 이후 역대 세 번째로 큽니다. 앞서 2016년에는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경상수지 개선 효과로 2017년엔 반도체와 석유 제품을 앞세운 수출 호조로 모두 최대 흑자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6월 경상수지 흑자에는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원자재와 자본재, 소비재 수입 모두 줄어든 영향도 있습니다. 수출 화랑 속에 수입이 둔화되며 흑자 폭이 커진 겁니다. 이를 두고 원재료를 수입해 중간재와 완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우리 경제의 생산 능력을 중장기적으로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상반기 지연됐던 국내 제조업체 설비 투자가 재개되면서 하반기 수입은 회복 흐름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연입니다. 정부가 제2의 티몬 위메프 사태를 막기 위해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이커머스 업체들은 이 판매 대금을 이마트 같은 대형 유통업체보다 더 빨리 정산해 줘야 하고 판매 대금도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자율성을 해치는 뒷북 규제에 대한 우려도 여전합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은 상품이 팔린 달 마감일 기준 40일 안에 쿠팡 로켓 배송과 같은 직매입 거래는 60일 안에 납품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커머스 업체들은 대금 결제 기한을 규정하는 법이 없어 정산 주기나 방법이 제각각입니다. 정부는 티몬과 위메프가 정산 주기를 70일로 길게 잡아 판매 대금을 쌈짓돈처럼 썼다는 점에 주목, 이커머스의 고무줄 정산 주기를 근본적으로 손보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판매 대금을 은행 등 제3의 기관이나 계좌를 통해 별도 관리하는 에스크로 방식도 의무화합니다. 이커머스와 전자지급결제 대행사의 대규모 유통업자보다 짧은 정산 기한을 도입하고 판매대금 별도 관리 의무를 신설하겠습니다. 다만 업계에선 일률적으로 정산 주기를 줄이다 보면 충분한 현금을 갖고 있지 않은 중소 플랫폼 업체들의 자금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유동성 위기가 줄도산으로 이어지는 제2, 제3의 TMF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피지사에 대한 등록 요건도 강화하기로 했는데 피지업계에선 영세사업자들의 사업 운영을 가로막는 과도한 뒷북 규제라며 불만을 내비칩니다. 또 현재 오프라인 대형 유통업체들에게는 판매 대금 별도 관리가 의무화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금융기관들한테 강제하는 그런 규제들, 그런 정책들이 좀 너무 그대로 유통업에 대해다가 적용을 좀 하고 있는 것 같다. 개별 기업이 잘못한 건지 제도가 잘못돼서 그렇게 된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명확하게 분석을 해서 이커머스 부실 위험이 판매자나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가장 강력한 직접적 규제는 모두 담으려 했다는 정부. 구체적인 정산 기한과 판매 대금 별도 관리 비율 등은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균형점을 찾아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국내를 대표하는 화장품 기업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이 중국 사업 부진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오늘 어닝 쇼크 수준의 실적을 발표한 아모레퍼시픽의 주가는 단 하루 만에 25%가 떨어졌습니다. 이지호 기자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이 어닝쇼크에 24.91% 급락 마감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4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5% 감소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 역시 4.3% 줄어든 9,048억 원이었습니다. 2021년만 해도 해외 매출의 65%를 책임지던 중국에서의 사업이 부진한 영향입니다. 2분기 중화권 매출은 44% 쪼그라들었습니다. LG생활건강도 2분기 실적 발표 이후 주가가 우하향 중인 상황. VT 실리콘2 등 미국에서 선전 중인 국내 주요 신진 중소 브랜드사의 주가가 뛰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역시 중국이 실적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한한령 이후 중국에서 애국 소비의 일환으로 한국 화장품을 배척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기 때문입니다. LG생활건강의 화장품 매출 중 중국향 비중은 중국 현지 면세를 포함해 46%에 달합니다. 올해 중국 시장에서 주력 브랜드인 더 히스토리 오브 후의 재정비를 단행했지만 6.18 쇼핑 축제 동안 중국 최대 이커머스 플랫폼 티몰에서 더 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스킨케어 브랜드 매출 상위 5위권에 들지 못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비중이 높은 중국 경기 회복이 생각보다 더디게 이뤄지고 있는 만큼 미국 등 중국의 지역에서의 성과가 부각돼야 한다고 내다봤습니다. 전 세계 화장품 시장 규모는 미국이 918억 6,750만 달러로 2위인 중국보다 큽니다. K뷰티가 미국 등에서 성과를 보이기 시작한 만큼 매출처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경제TV 이지우입니다. SK하이닉스가 미국 정부로부터 최대 4억 5천만 달러 규모의 반도체 보조금을 받게 됐습니다. 한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커지면서 보조금 지급이 재검토될 수 있다는 불안감도 있었지만 이번 결정으로 대선 리스크를 피하게 됐습니다. 전효성 기자입니다.
미국 정부는 최근 SK하이닉스에 최대 4억 5천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5억 달러의 대출 지원과 함께 미국 내 투자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세제 혜택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삼성전자도 미국 상무부로부터 64억 달러의 보조금을 받기로 한 바 있습니다. 자국 내 반도체 설비 투자에 나서는 업체에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반도체 칩과 과학법에 따른 겁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부품 업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가 보조금 대상에서 탈락한 것을 감안하면 국내 기업들이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입지를 다지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현상을 긍정적으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반도체가 국가별 전략자산으로 취급받고 있지만 우리 정부의 지원책은 경쟁국에 비해 여전히 소극적이기 때문입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 일본, 인도 등 주요국의 반도체 직접 지원금 규모는 1,446억 달러에 달하는 상황. 반면 우리 정부는 기업에 보조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에는 선을 긋고 있고 올해 발표한 반도체 지원 정책도 저리대출 지원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K칩스법을 통해 15%의 세제 혜택이 주어지긴 하지만 여기서 농어촌 특별세를 내고 나면 세제 혜택은 12% 수준으로 쪼그라듭니다. 이마저도 올해 연말로 종료되는데 연장 여부를 논의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아직 소위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금리 융자 세제 지원만 가지고는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는 상황이 되니 진짜 이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 아니라 국가 무기가 돼 있잖아요. 다른 국가하고 동일선상에서 경쟁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해줘야 된다. 미국의 칩스법에서는 연방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중국에서 첨단 공정 칩 생산을 크게 늘리는 것을 10년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상 반도체 공급망을 미국이 장악하기 위한 전략인 셈인데 최소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선 우리 기업의 국내 투자를 유인할 정부 지원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